안녕하세요. 노후의 하루를 따뜻하게 밝혀드리는 노후 햇살 DJ 햇살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경기도 안양에 사는 68세 이명자 씨의 사연입니다. 이명자 씨는 사연 첫 줄에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 부부는 평생 남들보다 더 쓰고 산 적이 없습니다. 남편은 35년을 한 직장에서 버텼고 저는 아이들 키우며 식당 일, 마트 일, 반찬 가게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2억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매달 연금도 200만 원씩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부는 통장 잔고를 볼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자식 전화가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무섭습니다. 병원비 고지서를 보면 가슴이 쿵 내려앉습니다. 분명 우리는 노후 준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지금은 하루하루가 이렇게 가난하게 느껴질까요? 연금 200만 원, 현금 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왜 우리 부부는 이렇게 거지처럼 살게 된 걸까요? 명자 씨와 남편 최상철 씨는 올해로 결혼 42년 차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젊을 때부터 넉넉하게 살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 상철 씨는 28살 때 작은 부품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현장직으로 시작했고 나중에는 생산 관리 업무를 맡았습니다. 월급이 많은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 씨는 단 한 번도 쉽게 회사를 그만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들 대학은 보내야지. 전세금은 올려줘야지. 노후에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되지.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명자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집에서 살림을 했고 아이들이 중학생이 된 뒤부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식당 주방 보조로 일했습니다. 아침 10시에 나가 밤 9시에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오면 손에서는 늘 양파 냄새가 났고 손목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명자 씨는 남편에게 힘들다는 말을 잘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힘든 걸 아니까요. 나중에는 마트 계산대에도 앉았고 반찬 가게에서도 일했습니다. 겨울이면 손끝이 갈라졌고 여름이면 땀띠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학원비를 냈고 등록금을 보탰고 전세금을 올려줬습니다. 명자 씨 부부에게는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준호 씨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딸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명자 씨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줄게. 대신 나중에 엄마 아빠 늙었다고 부담 갖지는 마.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명자 씨 부부는 정말 자식에게 기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여행도 참았습니다. 외식도 참았습니다. 친구들이 제주도 간다고 할 때도 명자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중에 남편이랑 천천히 갈 거야. 하지만 사실은 돈이 아까웠습니다. 옷도 잘 사지 않았습니다. 딸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엄마, 이 코트 너무 오래 입은 거 아니야? 새로 하나 사. 명자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거 아직 멀쩡해. 옷이 무슨 죄니? 따뜻하면 됐지. 그렇게 참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상철 씨가 65세에 퇴직하던 해 두 사람에게는 현금 2억 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퇴직금 일부와 적금, 예금, 남편이 받은 퇴직 정산금, 그리고 명자 씨가 평생 모은 돈까지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집도 있었습니다. 작은 구축 아파트였지만 대출은 없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연금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 부부에게 약 200만 원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식탁 위에 통장 정리한 종이를 올려놓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지? 상철 씨는 돋보기를 쓰고 숫자를 한참 바라보더니 작게 웃었습니다. 2억이면 큰 돈이지. 거기다 연금도 나오고 우리 둘이 아껴 쓰면 충분해.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평생 쫓기듯 살았는데 이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이제 애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되겠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손을 벌려? 오히려 애들 힘들면 조금 도와줄 수도 있지. 그 말이 문제의 시작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첫 6개월은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남편은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명자 씨는 시장에 가서 저녁 반찬거리를 샀습니다. 두 사람은 가끔 낮에 손을 잡고 산책도 했습니다. 명자 씨는 그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사는 것도 괜찮다. 상철 씨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좀 쉬어야지.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은퇴 후 8개월째 되는 달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매달 말이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연금 200만 원이 들어왔고 생활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매달 50만 원, 70만 원씩 부족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이번 달은 경조사가 있어서 그렇겠지. 이번 달은 병원비가 좀 나왔으니까 다음 달부터 줄이면 되겠지. 하지만 다음 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 달은 더 많이 부족했습니다. 명자 씨는 가계부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뭐 그렇게 쓴 게 있나? 비싼 걸 산 적이 없었습니다.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외식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구멍은 남편의 병원비였습니다. 상철 씨는 퇴직 전부터 허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젊을 때 무거운 부품을 많이 들었고 공장 바닥에서 오래 서 있던 탓이었습니다. 일할 때는 아파도 참고 다녔습니다. 쉬면 더 아파. 움직여야 돼. 그렇게 말하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이상하게 몸이 더 아파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굳어 움직이기 힘들었고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밤에는 다리가 저려 잠을 설쳤습니다. 명자 씨가 말했습니다. 병원 좀 가봐요. 상철 씨는 처음엔 손을 저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병원 가면 돈만 나가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상철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벽을 짚고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명자 씨가 달려갔을 때 남편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갑자기 찌릿했어.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그날 이후 병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정형외과, 신경외과, 한의원, 물리치료, 검사비, 주사비, 약값. 처음에는 한 번에 3만 원, 5만 원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건강이 먼저지. 그런데 병원은 한 번 가고 끝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오라고 했습니다. 약이 떨어지면 다시 가야 했습니다. 검사를 하면 비용이 더 나왔습니다. 한 달 병원비가 30만 원이 되더니 어느 달에는 70만 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명자 씨도 몸이 멀쩡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서서 일한 탓에 무릎이 아팠고 손가락 마디가 붓고 저렸습니다. 처음엔 남편 병원비가 부담돼 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장을 보고 집에 올라오다가 계단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날 명자 씨도 병원에 갔습니다. 무릎 주사, 약값, 물리치료. 이제 병원비는 남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부부 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명자 씨는 통장 내역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연금 200만 원 중에 병원비로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뭘로 살아? 하지만 남편에게는 말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미안해할까봐. 상철 씨도 눈치를 챘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돈 많이 나가지? 명자 씨는 괜히 밝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프면 병원 가야지. 상철 씨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퇴직하니까 돈 버는 사람은 없는데 돈 나갈 일만 생기네. 그 말에 명자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구멍은 큰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준호 씨는 결혼해서 서울 근처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고 맞벌이를 했지만 늘 빠듯했습니다. 명자 씨는 아들이 힘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살기 어렵다는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출 이자도 올랐고 아이들 학원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명자 씨는 어느 정도 예상했습니다. 엄마, 지금 통화 괜찮아?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명자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들은 한참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이번에 전세 재계약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해. 얼마나? 아들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5천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 명자 씨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5천만 원. 그건 그냥 돈이 아니었습니다. 명자 씨가 식당에서 뜨거운 국 냄비를 나르며 번 돈이었고 남편이 허리를 망가뜨리며 번 돈이었습니다. 평생 아끼고 아껴 모은 2억 원의 4분의 1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5천만 원은 너무 큰 돈인데. 아들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도 알아. 그런데 이번에 이거 못 맞추면 이사 가야 해. 애들 학교도 바뀌고 지금 너무 힘들어. 명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엄마, 나 진짜 엄마한테 이런 말하기 싫었어. 근데 방법이 없어. 그 말에 명자 씨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머리보다 가슴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날 저녁 명자 씨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준호가 전세금이 부족하대. 상철 씨는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얼마? 5천. 상철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안 돼. 명자 씨는 남편의 단호한 대답에 당황했습니다. 말도 안 들어보고 안 된다고 해? 5천이 장난이야? 우리 이제 돈 못 벌어. 그 돈 나가면 다시 못 채워. 명자 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이잖아. 애들 데리고 이사 다니게 할 수는 없잖아. 상철 씨는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나중에 병원비 없으면 누가 책임져? 준호가 책임져? 명자 씨도 참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자식 일을 그렇게 남일처럼 말해? 상철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남일이 아니라서 그러는 거야. 자식 일이니까 더 조심해야 하는 거야. 한 번 주면 또 달라고 할 수도 있어. 명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우리 죽으면 어차피 애들 줄 돈이야. 그 말을 듣자 상철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줄 돈하고 살아있는 동안 써야 할 돈은 다른 거야. 명자 씨는 그때 그 말이 너무 야속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냉정해 보였습니다. 부모 마음을 모르는 사람 같았습니다. 결국 며칠 동안 싸운 끝에 돈은 보냈습니다. 5천만 원. 아들은 전화를 걸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고마워. 나 꼭 갚을게. 2년 안에는 꼭 갚을게.
명자 씨는 아들의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래. 갚는 건 천천히 해. 우선 너희부터 숨 좀 쉬어.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남편 눈치를 봤습니다. 상철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돈을 보낸 뒤 명자 씨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빌려준 거야. 자식이니까 갚겠지. 2억 중에 5천이면 아직 1억 5천이나 남았잖아. 하지만 그때부터 돈에 대한 부부의 생각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상철 씨는 통장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었고 명자 씨는 그 한숨이 자신을 탓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부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습니다. 세 번째 구멍은 딸 수진 씨였습니다. 수진 씨는 남편과 함께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카페를 열 때만 해도 장사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비슷한 카페가 많이 생겼고 월세는 올랐고 재료비도 올랐습니다. 어느 날 밤 11시가 넘어서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명자 씨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에서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어떡해? 명자 씨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번 달 카드값하고 월세가 막혔어. 나 진짜 죽고 싶어. 그 한마디에 명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죽긴 왜 죽어? 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진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이번 달만 넘기면 돼. 얼마가 필요한데? 3천만 원. 명자 씨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이미 큰아들에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병원비도 계속 나가고 있었습니다. 생활비도 매달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에게 자식의 울음소리는 칼입니다. 가슴을 찌릅니다. 명자 씨는 남편에게 말도 꺼내기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명자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수진이가 많이 힘든가 봐. 상철 씨는 이미 눈치챈 듯 했습니다. 또 돈이야? 명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철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마? 3천. 상철 씨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미쳤어? 준호한테 5천 나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3천이야? 명자 씨도 울컥했습니다. 수진이가 죽고 싶다잖아. 상철 씨는 소리쳤습니다. 그럼 우리는 죽어도 돼? 당신은 자식 살리겠다고 우리 둘을 죽이고 있어. 그 말은 너무 아팠습니다. 명자 씨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자식이 힘들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상철 씨는 한참 명자 씨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 그리고 우리 노후도 인생이야.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딸에게도 돈을 보냈습니다. 3천만 원. 큰아들 5천만 원, 딸 3천만 원. 자식들에게 나간 돈만 8천만 원이었습니다. 2억 원에서 8천만 원이 빠졌습니다.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 물론 여전히 큰 돈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그때부터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괜찮겠지. 아직 1억 넘게 남았잖아. 애들이 갚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마음 한쪽은 계속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오래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됐습니다. 아들은 2년 안에 갚겠다고 했지만 갚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줘. 애들 학원비가 너무 많이 나가. 그 다음에는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엄마, 대출 이자가 올라서 지금은 정말 어려워.
나중에는 오히려 서운한 말투가 되었습니다. 명자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그때 빌려간 돈은 언제쯤? 그러자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그 돈 얘기하는 거야? 명자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니, 엄마도 그냥 상황을 알아야 하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내가 안 갚겠다고 한 것도 아니잖아. 나도 힘든데 엄마까지 왜 그래? 그 말에 명자 씨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명자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미안한 사람도 명자 씨가 됐습니다.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물었습니다. 준호가 뭐래? 명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상철 씨는 명자 씨 표정만 보고도 알았습니다. 못 갚는데? 명자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힘들대. 상철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그 말에 명자 씨는 폭발했습니다. 지금 그 말이 하고 싶어?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상철 씨도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 잘못했어. 우리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이 자식 울음소리에 다 내줬잖아. 그날 부부는 처음으로 크게 싸웠습니다. 젊을 때도 이렇게 심하게 싸운 적은 없었습니다. 상철 씨는 방문을 닫고 들어갔고 명자 씨는 거실에 앉아 밤새 울었습니다. 그런데 명자 씨가 더 서러웠던 건 남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 한 번만이라던 딸은 몇 달 뒤 또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진짜 미안한데 이번에 세금이 나와서. 명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물었을 겁니다. 얼마 필요한데? 하지만 이번에는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엄마의 침묵을 느꼈는지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왜 말이 없어? 엄마도 나 힘든 거 알잖아. 명자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도 이제 힘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오빠한테는 5천도 줬잖아. 그 말에 명자 씨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부모 돈을 두고 서로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명자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는 딸이라서 덜 중요한 거야? 명자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명자 씨는 화가 났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내가 평생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내가 너희 키우려고 뭘 얼마나 참았는데, 내 돈을 내가 지키겠다는데 왜 내가 나쁜 엄마가 되는 거지?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습니다. 자식 앞에서는 여전히 약한 엄마였습니다. 네 번째 구멍은 보험료였습니다. 명자 씨 부부는 젊을 때부터 보험을 많이 들어두었습니다. 암보험, 종신보험, 실손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간병보험 비슷한 상품까지 있었습니다. 보험 설계사 지인이 권해서 든 것도 있었고 친척 부탁으로 들어준 것도 있었습니다. 퇴직 전에는 몰랐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니까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가 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달랐습니다. 연금 200만 원에서 보험료만 85만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남는 돈은 115만 원. 거기서 관리비, 식비, 통신비, 병원비를 내면 이미 마이너스였습니다. 상철 씨는 말했습니다. 보험 정리하자. 명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나이 들어 아프면 보험 없으면 더 큰일 나. 상철 씨는 답답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보험료 내다가 지금 당장 굶게 생겼어. 두 사람은 결국 보험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해지해야 할지 몰랐다는 겁니다. 약관은 너무 어려웠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담사는 이 보험은 꼭 유지해야 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명자 씨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우리가 뭘 알아야지.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다 알아? 결국 두 사람은 보험료가 가장 비싼 것부터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작 필요한 보장을 줄이고 필요성이 낮은 보험은 남겨둔 꼴이었습니다. 명자 씨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을까? 그 말에 상철 씨가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죄는 아닌데 모른 채로 결정한 게 문제였지. 그 말도 아팠습니다. 다섯 번째 구멍은 생활비였습니다. 명자 씨 부부는 은퇴 전부터 생각했습니다. 우리 둘이 사는데 한 달 200만 원이면 충분하지.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관리비 28만 원,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휴대폰 요금, 인터넷과 TV 요금, 식비, 교통비, 약가, 경조사비, 명절 비용, 손주 용돈, 집 수리비, 하나하나는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매달 빠짐없이 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경조사비와 손주 용돈은 줄이기 어려웠습니다. 친척 결혼식, 지인 장례식, 동창 모임. 명자 씨는 말했습니다. 나이 먹고 돈 없다고 안 가면 사람이 우습게 봐. 상철 씨는 말했습니다. 우습게 보는 게 무서워, 굶는 게 무서워? 그 말에 명자 씨는 또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주 문제도 있었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명자 씨는 빈손으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5만 원씩 쥐어주고 밥 사주고 간식 사주고 장난감 하나 사주면 하루에 20만 원이 우습게 나갔습니다. 상철 씨는 말했습니다. 앞으로 손주 용돈도 줄이자. 명자 씨는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손주한테 그 정도도 못해? 상철 씨가 말했습니다. 그 정도가 쌓여서 지금 이렇게 된 거야.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큰 돈이 아니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작은 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구멍은 집이었습니다. 명자 씨 부부에게는 작은 구축 아파트 한 채가 있었습니다. 대출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늘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집은 있으니까 괜찮아. 하지만 집이 있다고 돈 걱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집은 계속 돈을 먹었습니다. 보일러가 고장났습니다. 싱크대 배관이 막혔습니다. 화장실 타일이 들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수리비가 한 번에 30만 원, 5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씩 나갔습니다. 명자 씨는 중얼거렸습니다. 집도 돈이네. 그때부터 자식들의 말도 달라졌습니다. 큰아들은 어느 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두 분 나중에 집 관리하기 힘들면 우리 근처로 오세요. 그 집은 정리하고. 처음에는 고마운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 집은 정리하고.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집값 더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것도 생각해봐.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낫지 않아?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자식들이 정말 부모를 걱정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를 겪은 뒤라 그런지 모든 말이 다르게 들렸습니다. 얘들이 우리 걱정을 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 집을 보는 걸까?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명자 씨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평생 자식 위에 살았는데 늙고 나니 내가 엄마가 아니라 통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명자 씨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애들 전화 오면 겁나.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왜? 명자 씨는 한참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또 돈 얘기할까봐. 그 말을 하고 명자 씨는 울었습니다. 자식 전화가 무서운 부모. 그게 자기 모습이라는 게 너무 서러웠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겨울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명자 씨가 아침밥을 차리고 있는데 화장실 쪽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대답이 없었습니다. 명자 씨가 달려가 보니 상철 씨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봐. 명자 씨는 손이 떨려 119번호도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상철 씨는 다행히 생명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며칠 입원해야 했습니다. 검사비, 입원비, 보호자 식비, 간병비. 돈이 또 나갔습니다.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명자 씨는 통장 앱을 열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2억 원이던 돈은 어느새 7천만 원대까지 줄어 있었습니다. 명자 씨는 화면을 몇 번이나 다시 봤습니다. 내가 잘못 본 거겠지. 하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7천만 원대. 물론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큰 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에게는 그 돈이 너무 작게 느껴졌습니다. 앞으로 10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15년을 더 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이 또 아플 수도 있고 자신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집 수리비가 또 나올 수도 있고 자식들이 또 손을 벌릴 수도 있습니다. 명자 씨는 병원 복도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분명 2억이 있었는데, 분명 연금도 매달 들어오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병실로 돌아가자 남편이 물었습니다. 우리 돈 얼마나 남았어? 명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물었습니다. 많이 줄었지? 명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철 씨는 천장을 보며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바보였어. 명자 씨는 그 말에 울컥했습니다. 왜 바보라고 해? 우리가 놀고 먹었어? 사치했어? 평생 아끼고 살았잖아. 상철 씨는 눈을 감은 채 말했습니다. 그래. 아끼고 살았지. 그런데 지키지는 못했어. 그 말에 명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끼는 것과 지키는 것은 달랐습니다. 명자 씨 부부는 평생 돈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줄 수 있는 한도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병원비 통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생활비가 실제로 얼마 나가는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습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로 안심했습니다. 퇴원 후 부부는 처음으로 제대로 통장 내역을 펼쳐놓았습니다. 식탁 위에 종이를 놓고 지난 3년간 나간 돈을 적었습니다. 큰아들 전세 지원 5천만 원, 딸 가게 지원 3천만 원, 병원비와 약값, 보험료, 생활비 부족분, 경조사비, 손주 용돈, 집 수리비. 적고 보니 숨이 막혔습니다. 명자 씨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돈을 누가 훔쳐간 게 아니네. 상철 씨가 물었습니다. 그럼? 명자 씨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조금씩 다 내어준 거였네. 그 말이 이 사연의 핵심입니다. 노후 자금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조금, 병원에 조금, 보험료로 조금, 경조사비로 조금, 손주 용돈으로 조금, 생활비 부족분으로 조금, 집 수리비로 조금, 그렇게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어느 날 통장을 보면 무너져 있는 겁니다.
명자 씨는 그날 이후 자식들에게 처음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뭔데? 명자 씨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큰돈 못 도와준다. 우리도 정말 힘들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잠시 뒤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또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 명자 씨는 그 말에 마음이 또 무너졌습니다. 도와달라고 했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던 아들이 이제는 엄마가 먼저 선을 긋자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명자 씨는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하는 거야. 엄마 아빠도 살아야 한다. 아들은 조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전화를 끊고 명자 씨는 한참 울었습니다. 딸에게 전화하는 건 더 힘들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앞으로는 돈 못 보내준다. 딸은 바로 울먹였습니다. 엄마까지 그러면 나는 어떡해? 예전 같으면 명자 씨는 이 말에 무너졌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참았습니다. 너도 살아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딸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자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나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숨이 쉬어졌습니다. 처음으로 자기 노후를 지킨 느낌이었습니다. 그 뒤로 부부는 돈을 다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돈을 한 통장에 두지 않았습니다. 생활비 통장, 병원비 통장, 비상금 통장, 절대 건드리지 않을 마지막 노후자금 통장, 그리고 매달 한 번씩 같이 통장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볼 때마다 싸웠습니다. 이건 왜 썼어? 당신도 그때 돈 썼잖아. 그 얘기 또 할 거야? 하지만 그래도 받습니다. 통장을 보지 않는다고 돈이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손주 용돈도 줄였습니다. 경조사비도 기준을 정했습니다. 보험도 다시 상담받고 정리했습니다. 병원비는 따로 떼어두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게 명자 씨에게 가장 아팠습니다. 하지만 명자 씨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자기 노후를 지키는 것은 자식을 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책임입니다. 명자 씨는 사연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저는 자식에게 돈을 주는 게 사랑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마지막 노후 자금까지 무너뜨리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서 돈을 내어줬는데 결국 우리는 자식 전화도 무서워하는 부모가 됐습니다. 연금 200만 원과 현금 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돈은 금액보다 기준이 더 중요했습니다. 돈이 많아도 어디까지 쓸 수 있는지 정하지 않으면 결국 마음부터 가난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사연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연을 들으며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명자 씨 부부가 사치를 했습니까? 놀고 먹었습니까?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아닙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아끼며 살았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도 노후가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돈이 없어서만은 아닙니다.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연금 200만 원이 있어도 매달 250만 원을 쓰면 통장은 줄어듭니다. 현금 2억이 있어도 자식에게 8천만 원을 내주면 노후는 흔들립니다. 집이 있어도 매달 쓸 현금이 부족하면 불안합니다. 보험이 많아도 보험료가 생활을 잡아먹으면 위험합니다. 병원비를 따로 준비하지 않으면 건강 문제가 곧 돈 문제가 됩니다.
노후가 무너지는 말은 늘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번 한 번만. 자식인데 어떻게 모른 척해. 아직 돈 좀 있잖아. 다음 달부터 줄이면 돼. 집도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말은 이렇게 바뀝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지? 우리가 뭘 잘못했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자식한테 말해야 하나? 우리 진짜 큰일 난 거 아니야? 이게 노후의 가장 무서운 순간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뒤늦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오늘 사연의 제목은 조금 자극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연금 200만 원, 현금 2억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왜 우리 부부가 거지 된 걸까?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거지는 단순히 통장 잔고가 영원이 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해졌다는 뜻입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하고, 자식 전화가 올 때마다 겁나고, 병원비가 나올 때마다 손이 떨리고, 배우자와 돈 이야기만 하면 싸우게 되는 삶. 그게 노후의 진짜 가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금에는 이름표가 있나요? 생활비로 쓸 돈, 병원비로 남겨둘 돈, 비상시에만 쓸 돈, 자식에게 도와줄 수 있는 한도, 절대 건드리지 않을 마지막 돈. 이 5가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통장에 큰 돈이 있어도 마음은 계속 불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에게 주는 돈은 사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노후를 무너뜨리는 돈은 사랑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식도 무거워집니다. 내 돈을 지키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내 노후를 지키는 일이고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한 마지막 배려입니다. 오늘 사연 속 명자 씨 부부처럼 뒤늦게 통장을 보고 가슴 철렁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로 통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지, 매달 나가는 돈은 얼마인지, 병원비는 따로 준비되어 있는지, 자식에게 도와줄 수 있는 돈의 한도는 정해져 있는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돈은 따로 있는지. 노후는 돈이 많아야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돈의 기준이 있어야 지켜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가 어제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노후 햇살이었습니다.